네, 저 때문에 일정을 바꾸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스타브로스 하치그리고리스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40년 동안 이 해양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고요. 우선 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his is the title of the presentation. 제 발표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목차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른 발표 자료와 유사한 목차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환경 및 규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박 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는 2% 정도입니다. 12%가 도로이고요. 1%가 항공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석탄이 21%, 천연가스가 7%이고요. 그리고 건설업은 총 합쳐서 7% 정도 이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선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2%밖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송 산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운 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입니다. 1990년대 이후 배출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점은 2020년에 이 해운 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죠. 이미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박들이 말이죠. 중동을 지금 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회로를 통해서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해야 하는데요. 이 중간 목표가 있습니다. 이미 이전 연사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라면 이 중간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CII도 역시 이전 연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CII라고 하는 것은 IMO가 내놓은 지표입니다. 탄소 강도 지표이고요. 지금 2026년부터 완전히 적용이 될 것이라고 얘기가 있었지만 이것이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II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테고리별로 나눠지게 됩니다. A가 가장 좋은 등급이고요. 만약 D 등급을 받게 되면요. 계속해서 측정을 받아야 하고요. 샘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3년 동안 계속해서 측정을 받을 텐데요. 우선 1년마다 측정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등급이 다시 평가가 됩니다. 만약 CII 지표를 계속해서 측정을 해본 결과로 이 규정을 잘 준수를 하게 되면 그 외에 다른 페널티는 없겠지만 그 규정을 계속해서 준수하지 않는다면 페널티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D 등급 또는 1회 2등급을 받은 경우에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CII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II라고 하는 것은 엔진의 출력을 낮추고요. 감속 운항을 함으로써 이 탄소 배출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26년까지 지금 선주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선박이 C보다 낮은 등급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6년까지 DE 등급의 이 선박들이 75%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C 등급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유럽 연합 차원에서 ETS를 도입하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ETS 시스템은 탱크 투 웨이크 기준이고요. 새로운 규정을 마련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때는 기준이 웰 투 웨이크 기준으로 산정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퓨얼 EU의 웰 투 웨이크 기준 규정입니다. 2025년부터 첫 감축이 시작이 됩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게 되면 페널티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ETS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배출권을 구매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지금 퓨얼 EU 규정 준수 관련된 벌금 계산 산식입니다.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현재 이 상황입니다. 규제 측면에서 상황이고요. 지금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는 ETS 시스템은 기존의 ETS 시스템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사한 ETS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 2040년까지 모든 선박의 탄소 배출 제로화 의무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현재의 배출 제어 구역과 향후 배출 제어 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그리고 또 북해 같은 경우 현재 배출 제어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제 규제뿐만 아니라 각 국별 규제도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 특히 이 해운 관련된 규정이 상당히 야심차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산업과는 다르게 말이죠. 지금 아직도 이 석탄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역시 이 석탄, 예를 들면 독일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석탄을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황 같은 경우 20% 정도가 규제 기준입니다. 사실 이 어떤 이 부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산화황을 줄일 수 있는 그 양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산화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선택적인 촉매 환원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압 선택적 촉매 환원과 저압 선택적 촉매 환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연도를 잘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2016년에 이 극지 해양 환경 기준과 그리고 선박 오양 방지 협약에 따라서 극지 해양 환경 기준, 그러니까 폴라코드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중 방사 이 소음과 관련되어서 비정부 기구가 특히 이 고래와 같은 수중 해양 생물들의 극심한 피해가 발생된다라고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방책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2018년과 2022년의 자료를 보고 계십니다. 이 캐나다 근처에 고래의 이 개체 수가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음을 줄이니까 이런 개체 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이 탄소 배출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까요? 감항 운항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화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루트, 항로를 최적화해서 정해야 하고요. 선체 코팅도 필요할 겁니다. 공기 윤활 방식을 통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물론 저희가 새롭게 준수해야 하는 다양한 장비 관련된 규준이 있겠지만 이런 기계와 장비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로지스틱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에서 15% 속도를 감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감속 운항을 하게 되면 같은 양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도 더 많은 이 수송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선체 청소라든지 또는 이 프로펠러의 광택이 선박 연료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계십니다. 이 감속 운항이나 또는 선체 청소 그리고 프로펠러 광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수송의 일자를 이틀 정도 줄이고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적인 장치라든지 또는 로봇을 사용해서 이런 선체 청소나 프로펠러 광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물론 모든 것들을 다 AI로 할 수는 없겠지만 AI와 그리고 머신러닝도 사용을 해서 디지털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oT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컴퓨터와 사물 간의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블록체인 그리고 디지털 트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박 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요.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엔진에서의 엔진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추진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마 50여 개 이상의 방식이 있을 텐데요. WAP 기술이라고 합니다. 플래트너 로터, 흡입 날개라든지 플래트너 로터가 아마 가장 잘 알려진 방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바람을 이용한 항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박의 항로의 풍향을 먼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최근에 이 선박에서의 이 친환경 로터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유리한 바람 조건을 갖춘 무역 항로인 브라질과 중국 사이를 항해할 예시 선박을 좌측 하단에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항해 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평행인 경우에 그렇게 이점이 많지는 않고요. 이 풍향이 수직인 경우에는 상당히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친환경 로터를 적용을 하게 되면 특히 이 유럽과 브라질 항로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로터 세일은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의 흐름이 회전하는 로터 셀과 만나면 이 매그너스 효과라는 공기 역학적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새로운 기술을 저희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1924년에 개발된 기술인데 그 이후에는 적용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탄소 배출을 감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 비해서. 그리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로터당 120만 또는 130만 달러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설계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형 선박에는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이 설계라는 것이 대형 선박의 경우에는 설계 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희가 또 발명을 한 것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발명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트위스트 러더라는 것인데요. 완전히 트위스트된 모습은 아니지만 일부를 변형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높였고요. 설계를 최적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현재 지금 운항이 되고 있는 그런 선박이 10년 또는 15년 이상 그리고 5년 미만의 그런 선박들도 있을 텐데요. 새로운 운항 조건에 맞게 설계를 최적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운항 조건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벌브 보온과 선수와 프로펠러를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이전의 기술도 보실 수가 있어요. 좌측 사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수 설계 관련된 것이고요. 지금 좌측의 사진은 1975년에 설계된 선박의 모습이고요. 우측은 2000년대에 설계된 선박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선박이 건조되는 모습입니다. 프로펠러 설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것이죠. 지난 수년 동안 이 프로펠러 설계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일부는 성공적이고 또 나머지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프로펠러 디자인, 지금 중간과 아래에 있는 이 프로펠러의 모양이 좀 특이한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 물고기의 어떤 꼬리가 수중에서 헤엄을 칠 때 움직이는 작동 방식을 적용해서 설계가 된 그런 프로펠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작은 부분에서 착안을 해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품을 설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덕트와 그리고 또 핀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1990년대, 2000년대까지 들어서 지금 새롭게 사용이 되었던 프로펠러가 이제는 굉장히 그 사용이 흔해졌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이 보시는 프로펠러는 사용을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요. 굉장히 성공적인 설계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미 에너지 같은 경우도 1, 2% 이상 효율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새로운 설계 솔루션인데요. 이 공기의 저항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윈드 커버를 사용을 해서요, 1% 에너지 순 절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코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연료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실리콘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 생물이 부착이 안 되도록 하는 코팅이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선박이 감속이 되지 않고 저항 없이 원활하게 운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상어 피부 코팅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지금 이 좌측 하단에서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상어의 이 피부 구조를 모방한 기술로서 이 요철이 있는 부분 사이사이에 공기가 오고 가게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 15년 전만 해도 수영 선수들이 입었던 수영복도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죠. 이제는 상어 피부에서 착안을 한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바닷물과 그리고 선체 하단에 이 공기 마찰을 줄이는 것입니다. 공기 윤활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 시스템의 제약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속도가 만약에 5노트 이상인 경우 이 시스템 자체를 해당 선박에 부착을 하고 설치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저속으로 사실 운항을 하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뭐 그렇게 도움이는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에어 루브리케이션 시스템을 사용한 선박이 400척도 넘게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조선소 한 군데가 제안한 최첨단 이 선박 설계 모습입니다. 지금 컨테이너를 더 실을 수 있는 용량이 늘어났고요. 또 연료의 소비도 줄고요. 또 온실가스 배출량도 저감이 된 그런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체 역학 및 공기 역학을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펠러를 재설계한다거나 또는 선수를 리트로핑한다거나 했을 때 최대 전력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적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VFD인데요. 가변 주파수 드랍입니다. 엔진룸 안에 들어가는 기계 부품이죠. 만약에 저희가 VFD를 사용을 한다면 전기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선박에 레트로핏을 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박의 속도들이 감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풀 스피드로 주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진룸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죠. 쿨링 펌프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샤프트 제너레이터입니다. 전력 소유비를 이것으로도 줄일 수 있고요. 20% 정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풀 스트로크 엔진과 투 스트로크 엔진을 비교한 것과 비슷합니다. 더 효율을 향상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LNG를 활용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박에서 계속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서브 제너레이터 유형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개발된 기술은 샤프트 제너레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엔진에다가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을 개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매우 오래된 부품이 있는데요. 폐열 회수 장치입니다. 그런데 폐열 회수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력을 절감할 수 있지만 이것의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엔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료로 이를테면 카펙스를 생각을 하면 거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400에서 450kW를 활용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투자 대비의 효율을 거두기 위해서는 냉각을 할 수 있는 냉각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생각하면 카펙스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비싸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를 8년에서 10년에 한 번씩은 교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배터리의 수명과 비슷하죠. 또 지금은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최근은 아니지만 2년 전 정도에 저희가 배터리를 도입하는 것에 관한 비용 계산을 해봤습니다.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이틀간 항만에서 충전을 하고 그 당시에 배터리 비용이 거의 선박 비용에 맞먹었습니다. 콜드 아이어닝입니다. 저희가 규제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전기를 해상으로부터 얻는 것이죠. 그래서 배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항만에 있는 동안에는 전기로 구동하게 함으로써 전력을 배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문제는 항만의 인프라가 이만큼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몇 개의 항만만 대체 전력을 이런 콜드 아이어닝 선박에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엔진 파트 로드 최적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체역학적으로 굉장히 잘 설계가 될 경우에는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력뿐만이 아니라 엔진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또 다른 부분은 에멀전입니다. 요즘에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는 방식인데요. 물과 연료를 혼합하게 되면, 그리고 이것을 이멀전 과정을 거치게 되면 효율이 5%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질소 산화물이 감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산화할 때 드는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게 전력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새로운 기계 부품들이 엔진에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낙스와 석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그레이드 사항이 있었는데요. 시퀀설 터보 차징입니다. 또 VFT와 VCR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면 피스톤 로드의 생애 주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연소에 드는 압력이 적어지고요. 그리고 효율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킬로와트 시당 8에서 10g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료 소비의 6에서 7%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자식 컨트롤도 도움이 됩니다. 또 선박의 조명도 바꿀 수 있겠죠. 기존의 선박을 보면 기존에 사용했던 조명 말고 새로 건조되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LED 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준화가 되었죠. LED 조명을 장착한 경우에는 60에서 70%의 전력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최대 전력 절감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 절감 부분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접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효율 절감 부분이 15% 정도 되겠죠. 그리고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다면 20% 정도가 됩니다. 연료에 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대체 연료들이 있습니다. 또 대체 연료에 우리가 컬러 코딩을 했었죠. 회색 연료도 있고요. 녹색 연료, 노랑, 블루, 청록, 핑크색 연료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어나 선주 같은 경우에는 연료를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연료 선택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선박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합성 연료도 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부터 저희가 사용했었던 합성 연료인데요. 루마니아로부터 아니면 다른 국가로부터 조달받던 연료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이 된 것이고, 저희는 요즘에 e-퓨얼도 있습니다. 또 바이오퓨얼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연료들이 있죠. 앞서 연료에 관해서는 다른 발표자분께서 충분히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용한 연료들을 보면 바이오퓨얼을 활용하는 기술, LNG를 활용하는 기술이 있고요. 또 메탄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소는 아직까지 저희가 활용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수소는 저장의 문제가 조금 있죠. 왜냐하면 액화해서 256도 이하에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6, 7단계의 전원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메탄올 선박이 지금 건조되고 있고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LNG 선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조류도 있죠. 암모니아는 1926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의 기술 수준이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연료 분에 대한 기술 성숙도입니다. 녹색은 이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코딩 같은 경우에는 기술 성숙도가 아직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가격에 관한 차트입니다. 가격 산정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기는 합니다. 비교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정확한지 아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서 또 각각의 연료 생산자들이 어떻게 할지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투자에 대한 보조를 할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는 논의를 보면 메탄올과 암모니아 생산 시설에 대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생산 비용을 보자면 가격과 아니면 페널티를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LNG가 지금은 괜찮은 수준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LNG는 중간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저희가 2050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 최종 목표로서의 연료는 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암모니아의 총 비용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지금 보시는 표는
대체 연료의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가용성 부분이죠. 그리고 엔진 기술의 성숙도입니다. 앞서의 표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중연료 엔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 이중연료 엔진을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많은 전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가격과 비용에 다양한 것이고 빨리 비용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 대체 연료 혹은 엔진을 개조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많이 있는 중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떻게 선박이 개조를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LNG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영상이 나와 있고요. FGSS 룸이 있습니다. LNG가 공급이 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LNG가 이 부분으로 공급이 돼서 LNG 선박으로 개조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시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중 연료 엔진을 갖기 위해서는 4천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LNG 선박 같은 경우는 2,500만 달러밖에 들지 않죠.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메탄 슬립도 또 다른 이슈입니다. 어떤 사이클을 기준으로 저희가 GHG 배출을 측정할지에 따라서 메탄은 바라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CO2보다 더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웰트웨이크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UN에서는 메탄에 관해서 웰트웨이크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CO2보다 20에서 30배 정도 안 좋은 GHG 연료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간 단계에서는 유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제적으로 나중에는 페널티를 부과받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메탄올 변환입니다. 어떻게 변환을 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고요.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다음에는 말씀을 드렸듯이 5척의 배가 메탄올 변환을 거쳐서 개조가 됐습니다. 또 암모니아 전환 변동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계획에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선박들이 암모니아나 메탄올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은 있지만 비용이 문제입니다. 전환을 전반적으로 했을 때 비용과 또 이것이 배출로 인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는 상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소 엔진도 있습니다. 2024년에 수소 엔진 테스트를 했었고요. 스트로크 엔진 테스팅을 했습니다. 엔진 로드 100%를 대송으로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것이 성공적인 테스트 결과가 있었습니다. 탄소 포집 기술입니다. 배출 가스를 포집해서 또 다른 화학 물질을 활용해서 다시 LNG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시 변환해서 선박에 있는 연료를 액화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하나 필요하는데요. 한국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이 있습니다. 배출 가스의 CO2를 포집을 해서 칼슘 카본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IMO 차원에서도 탄소 포집에 관해서 논의는 되고 있지만 CO2 절감 방법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이 액화된 CO2를 다룰지에 관해서도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슘 카보네트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세상에 버려도 되는지에 관해서도 기술은 개발이 되고 있지만 IMO 차원에서 인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MO 측에서는 해상으로 방류되는 것은 어떤 것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 포집 기술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혹시 궁금하시다면 이 관련한 질문을 해주시면 따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전지도 새로운 기술이죠. 이미 자동차에는 접목이 됐습니다. 연료 전지 프로그램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연료 전지의 킬로와트당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디젤 엔진보다 7배 높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내려올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선박의 탄소 포집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또 원자력 상업용 핵 추진을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 선박은 사바나 선인데요. 미국에서 건조된 것입니다. 원자력 추진 상업용 선박이 있고요. 사바나 선을 운용한 회사는 하나는 이제 소련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척은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프로젝트였고요. 또 해군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함정이 있고 또 다른 프로젝트는 새로운 원자력 발전 추진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형 모듈력 리액터인 SMR입니다. 작기 때문에 원자력을 활용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작은 모듈형 리액터입니다. 이거 원자력에 설계돼서 장착되는 것은 2025년에 스위스에서 첫 번째로 테스트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간을 맞췄기를 바랍니다.